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그 83페이지, 이 84페이지 핵심 원리 모형에서 이제 무역 발생 원인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좀 했고, 그 다음에 무역이 발생했을 때 상대 가격이 어떻게 변하냐, 그 다음에 생산은 어떻게 변하고, 그리고 후생은 어떻게 변하냐, 그거 잠깐 보겠습니다. 개방경제 균형이 있는데 요거 좀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틀에서 잠깐 볼게요. 그 개방경제 균형에서 3번 그 2번 핵심 원리 정리 그 부분 다 끝났죠? 네, 3번에 그 두 번째 단락 보면 그 무역 이후에는 몇 줄? 무역 이후에는 다른 나라와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점과 소비점이 같지 않다. 그래서 교역 이후에 그 마지막 밑줄 그래서 마지막 줄에 무역 이후에 그 상대 가격이다 몇 줄, 그리고 생산량이다 몇 줄. 지금 그걸 좀 보자 이거예요. 4-8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P에서 PW로 화살표를 좀 해봅시다. 그래프에서 보면 P에서 PW로 화살표를. 그래서 P는 교역 이전 가격이에요. 교역 이전 가격. 그리고 PW는 교역 이후 가격이야. 우리가 XY 평면에 지난번에 소비자 균형을 얘기하면서 그 재화의 상대 가격이 기울기가 PY분의 PX였잖아요. 그래서 PY분의 PX가 커진 거예요, 작아진 거예요? 커진 거죠. 그래서 커졌을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PY분의 PX가 이렇게 커졌을 때 뭐에서? P에서 PW로, P에서 PW로 이렇게 커졌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생산자야. 그러면 내가 상대적으로 XJ 가격이 더 비싸졌다면 XJ를 더 많이 생산해서 시장에 내다 팔고 싶겠죠. 그래서 XJ 생산이 늘어요. 플러스 YJ 생산은 줄어. 이렇게. 물론 이걸 이제 XJ 상대 가격 써놓고 국제시장에서 XJ 상대 가격을 이걸 교역 조건이라 그러고, 교역 조건이 올라가는 것을 교역 조건의 개선이라 그러고, 교역 조건의 개선. 자, 자국의 수출제가 XJ예요. 왜 교역을 하면 XJ 가격이 올라간다 그랬죠? 교역을 자신의 수출제가 XJ인데 처음에는 값이 쌌으니까 국제시장에 수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출을 하다 보면 이게 XJ 가격이 올라간다고, 상대적으로. 왜 올라간다고요? 해외에서 수요가 느니까. 그래서 자국의 XJ 생산량이 느는 것은 자국의 수출에 대해서 해외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반영해서 가격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말하고, 수요가 느니까 더 많이 생산해서 수출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 YJ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YJ 가격은 떨어져요. 왜 떨어지냐면 자국의 수입제에 대해서는 뭐가 늘어? 자국의 수입량이 늘어요. 해외가 비교 우위제니까 수입량이 늘어. 따라서 요 가격은 더 낮아져. 결과적으로 교역을 하게 되면 교역 이후에는 자국의 수출제 상대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교역 조건의 개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먼저 이걸 생산의 패턴이라고 합니다. 생산의 패턴이 바뀌어요. 생산의 패턴이 어떻게 바뀌어? XJ는 자신의 무슨 제예요? 비교 우위제죠. 비교 우위제 생산은 늘고 비교 열위제 생산은 준다. 이게 생산 패턴의 변화예요. 그거를 거기 그래프로 그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생산이 어떻게 바뀌었다. 지금 XY 두제와 평면에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재화의 상대 가격이 이렇게 낮은 상태에 있다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상대 가격이 P에서 PW로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여기서 폐쇄 경제 상태에서 생산하고 소비했던 애들이 이제 어떻게 바뀐다. 생산이 요렇게 XJ 생산이 더 늘고 YJ 생산은 더 주는
이렇게 생산의 패턴이 바뀐다. 첫 번째 우리가 할 얘기가 그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소비 패턴이 나와 있는데요. 그 4-8에 생산이 A점에서 B점으로 가고요. 그러면 생산량이 늘고 소비는 A점에서 거기 C점으로 가고 있는데요. C점으로 가고 있는데 소비를 X제는 B에서 생산하고 소비는 C에서 하니까 B점에서 수직의 점선을 수평적으로 내리고 여기 C점에서 수직의 점선을 수평적으로 쭉 내려보면 생산보다 소비가 훨씬 적잖아요. 그래서 그 EB 그 사이에다가 수출, X제 수출 이렇게. 그 다음에 Y제는 어때요? 생산은 얼마만큼 해요? 거기 B점에서 수직의 점선을 쭉 수직축으로 보내고 C점에서 쭉 보내면 소비를 훨씬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수입을 하는 거죠. EC만큼 수입을 하는 거지. 그거를 그 삼각형을 뭐라고 하냐면 빗금을 치시면 그 삼각형을 무역 삼각형 이렇게 불러요. 하버거 삼각형 이렇게 부른다고. 무역 삼각형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나중에 크루그만 책을 보게 되면 여기는 지금 생산이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런데 항상 생산이 변하지 않고 생산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어. 교역을 했는데 생산이 바뀌지 않을 수가 있는데 왜 바뀌지 않을 수가 있냐면 여기서는 이제 생산량이 이렇게 X제 생산량이 느는 것은 자원이 어디에서 Y제 산업에서 X제 산업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생산량이 는 거예요. 그런데 요소가 산업 간에 이동하지 못한다는 제약을 두게 되면 생산이 변하지 않는데요. 그 생산이 변하지 않을 때 생산 가능 곡선을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지금 최근에 문제가 또 나왔는데 생산 가능 곡선이 어떻게 생겼어? 요 점에서 사각형으로 생겼어. 안 변한다면. 그래서 그 옆에 조그맣게 평면 하나 그려서 XY 두 제와 평면에 처음에 폐쇄경제 상태에서 생산 소비점을 우리가 A점이라고 해봐. 이게 B점이라고 해서 A점에 생산을 하고 있어. 폐쇄경제 상태에서. 그러면 생산은 얼마만큼 하는 거예요? X0만큼 하고 Y0만큼 생산하는 거잖아. 근데 개방경제, 폐쇄경제 상태에서 재화의 상대 가격이 이건데 P인데 개방경제 재화의 상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네. 이렇게 P, W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요소가 산업 간에 전혀 이동하지 않으면 이게 요소의 산업 간의 비이동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산업 간의 요소가 전혀 이동하지 못한다면 생산도 바뀔 수가 없어.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 이쁘꽃이 나왔어. 이게 이쁘꽃에서 올해 이렇게 생겼어요.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소비는 지금 이렇게 이게 교역 이전, 교역 이후의 상대 가격을 쭉 하나 이렇게 끌어내서 이게 국제 상대 가격이죠? 소비가 어떻게 생겼어? 폐쇄인 상태에서는 생산점과 소비점이 같아. 이렇게. 그리고 생산이 요로 갔을 때 후생은 이렇게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중간에 이렇게 가격선을 하나 더 뽑아냈냐? 생산이 전혀 변화가 없을 때의 후생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점을 우리가 뭐 C점, 뭐 D점 이렇게 한다면 거의 DC로 뒤집어 놨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생산점이 여기서 여기로 가고 소비점은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면 후생은 W0에서 W1으로 W2로 이렇게 후생이 변해가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생산은 변화가 없고 소비만 국제가격에 소비하게 되면 이거를 교환, 국제시장에서 가격으로 교환을 통해서 이득이 나타난다 그랬고 생산점도 자신의 수출제가 X제니까 이 비교의제로 생산점도 바뀌었을 때 이거를 생산의 특화에 따른 이득이라고 이렇게 봤단 말이죠. 생산 특화의 이득. 자, 그런데 여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폐쇄된 상태에서는 이 가격에 당연히 이렇게 접하고 있겠죠. 이렇게 접하고 있겠어.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국제시장 가격에 소비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점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니까 후생이 요 W라고 해서 W1으로 요 후생이 증가하는 것은 국제시장의 교환의 이득만 있지 생산 특화의 이득이라는 게 없죠. 생산점이 안 바뀌었으니까 생산 특화의 이득이 없겠지.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한번 조금 확장시킬 수가 있고 나중에 보면 이 수요 조건을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수요 조건을 이제 무차별 곡선 형태를 뭐 L자형으로 간다거나 뭐 이런 걸 또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약간씩은 이제 우리가 응용을 계속 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사고를 열어놔야 돼. 4-8의 그 밑에 첫 번째, 두 번째 단락 보면 두 번째 단락 그 두 번째 단락 보여 첫 번째 단락에 거기 이와 같이 거기다 밑줄 자유무역은 국내 자원을 비교의 부문으로 재배분한다. 그 밑에다가 자원 재배분 효과 이렇게 써놔요. 자원 재배분 효과. 첫 번째 단락에 그림 4-8 밑에 첫 번째 단락에 이와 같이 자유무역은 국내 자원을 비교의 부문으로 재배분한다. 그 말은 비교 열비산업, YJ 산업에서 X산업으로 이렇게 자원 요소가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또 밑줄 그으면 무역 이후에 부문 간의 생산량의 변화 정도는 생산 가능 곡선의 탄력성에 의해 결정된다. 밑줄. 생산 요소의 부문 간 이동이 불가능한 극단적인 경우 밑줄. 재화 가격이 변하더라도 XJ, YJ 생산량이 변하지 않는데 생산 가능 곡선은 어떻게 생긴다? 직각의 모양이다. 방금 그려드렸습니다. 반대로 생산 가능 곡선이 리카도 모형처럼 완전 탄력적인 경우 밑줄. 가격이 변하면 한재화 생산에 완전 특화하게 된다. 완전 특화이다. 밑줄. 그래서 여기서 생산점이 여기로 가버리면 완전 특화인데 이렇게 볼록한 형태로 다시 말하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로 생긴 생산 가능 곡선에서는 어디로 못 가. 아무리 재화 상대 가격이 변해도 여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여기 완전 특화점까지. 그래서 이런 거를 부분 특화라고 그래요. 부분 특화. 부분 특화. 왜? 특화의 이득은 있잖아요. 특화의 이득. 그래서 부분 특화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핵심 올림 모형에서는 밑줄 긋고 두 줄 내려가 보니까 불완전 특화 형태가 된다. 불완전 특화. 자, 그 다음 오른쪽 4-9 그래프를 보면 그 P0에서 PW로 화살표를 하고 교역조건 개선이라고 써놓고 XJ에다 괄호 열고 수평축 XJ 괄호 열고 자국의 수출제 최초의 생산점 소비점이 A점이에요. A점 옆에다가 폐쇄경제 그리고 B점 옆에는 개방경제의 생산점 그리고 최종적으로 C점에서는 개방경제의 소비점 이거죠. B점과 C점을 삼각형으로 연결해서 무역삼각형이 그려진다고. 무역삼각형이. 그러면 얼마를 수출하고 얼마를 수입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 W0에서 W1으로 후생이 웰페어가 후생이 제로에서 1으로 가는 것을 무슨 이득? 교환의 이득. 그리고 W1에서 W2로 가는 것을 생산 특화의 이득. 그래서 그 둘을 묶어서 무역의 이득. 이렇게 해서 무역의 이득. 영어로 gains from trade. 무역으로부터 이득. gains from trade. 그 무역의 이득과 관련해서 그 그래프 설명이 아래 4 무역의 이익 자 나와 있습니다. 교환의 이익, 특화의 이익 나와 있죠? 쭉 밑줄을 그어놔요. gains from trade를. 세 번째 줄에는 교환의 이득이 있습니다. 밑줄. 네 번째 줄에는 특화의 이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단락에 마지막 가보니까 교환의 이익은 소비 측면에서 발생하는 이익이고 특화의 이익은 생산 측면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다. 뭐 당연한 것이고. 넘어갑시다. 자, 86페이지에 2번에 교역조건의 변화와 무역의 이익. 자, 이 교역조건이 개선됨으로써 나타나는 무역의 이득을 우리가 봤었어요. 요렇게 무역의 이득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 교역 조건의 요 각도가 더 크게 커지면 요게 더 바깥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내가 요 P가 PW로 간다 그랬는데 요게 이렇게 가파르지 않고 좀 완만하면 여기를 지날 것이고 후생이 커지는 게 좀 적을 거 아니야. 그래서 교역 조건의 개선폭이 크면 클수록 후생의 증가는 더 크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는 뭐 우리가 뭐 더 볼 필요도 없고. 87페이지 가보면 첫 번째 줄에 이와 같이 수출제인 X제 상대 가격이 올라가면 고역 조건이 개선되는 것이고 이 나라의 후생 수준은 증가한다라고 말을 했고, 세 번째 줄에 밑줄 무역의 이득이 얼마나 클 건가는 교역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 방금 설명드렸어요. 수출제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무역의 이득은 더 커져요. 교역 조건이 약화되면 당연히 후생 수준은 떨어질 거고. 자, 만일 국제시장 가격이 자국의 폐쇄경제 가격과 같다면, 우리 리카르도 설명했죠? 자국의 폐쇄경제 상태하고 가격이 같으면 교역 조건의 변화가 없으면 무역의 이득이 없다고 그랬죠. 없다. 오포곡선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오포곡선은 무역 이론의 보통 이제 분석 틀이 아니라 무역 정책론의 분석 틀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사실은 이 관세나 그 비관세 얘기를 하면서 나와야 되는 건데, 이제 뭐 기초적인 개념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아주 간단한 것만 나와 있으니까 일단 보고 합시다. 뒤에 나와 있진 않아, 이런 기초적인 내용이 또. 그래서 오포곡선 이게 나중에 여러분 관세 가보면 오포곡선 분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 일단 기초 오포곡선이 뭔지 여기 알아두면 되겠어요. 거기 무역 균형이다 물질 첫 번째. 무역은 언제 균형이라고? 수출량과 수입량이 같을 때. 그랬어요? 무역 균형. 그리고 그때 가격을 균형 가격, 균형 상대 가격, 균형 교역 조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오포곡선이란 뭐냐? 오포커브란 거기다 별표. 상대 가격은 뭐죠? PY분의 PX죠. 이 재화의 상대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수출량과 수입량이 얼마나 변하냐, 그 궤적들을 연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퍼커브는 뭐라고? 재화의 상대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수출량과 수입량의 변화의 궤적이라고. 그런데 실제 수출량과 실제 수입량이에요? 아니에요. 항상 무역은 균형 상태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출 수입의 의도량이야. 우리가 수요 곡선은 소비자가 실제 수요한 것인가요? 수요의 의도잖아.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내가 얼마를 수요하고자 하냐, 그 의도잖아. 실제 수요량은 언제 결정돼요?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질 때만. 그래서 수요 곡선과 똑같은 형태야. 이 오퍼커브라는 것은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수출하고자 하는 의도, 수입하고자 하는 의도의 궤적이다. 이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거기 뒤에 그래프를 가보면 그래프를 계속 그리면 끝이 없으니까 일단 P0 찾아보고 P1 찾아보고 P2 찾아봐요. P1에서 P2로 화살표를 하면 가격이 상승했죠. 그러면 X0를 더 생산한다 그랬잖아요. 생산점이 어디로 왔어? 지금 A1에서 A2로 왔어. 그리고 소비점이 후생이 증가하는 지금 B1에서 B2로 지금 소비점이 바뀌었어요. 무역 삼각형이 처음에 A1과 B1을 연결하는 삼각형보다 A2, B2를 연결하는 삼각형이 훨씬 커졌죠. 그 말은 X제 상대 가격이 올라갔을 때 자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의도가 커졌다는 거죠. 그러면 수출만 많이 할 수 있다고? 아니에요. 수입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 수입의 의도가 커진 거지. 그렇죠? 그거를 그 오른쪽 그래프에 거기 P1에서 P2로 화살표 하세요. P1에서 P2로 화살표를 해. 그게 X제 상대 가격이 올라간 건데, 예산선은 지금 XY 평면에 우하향하던데, 이렇게 저기 왼쪽 그래프처럼 갑자기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가지고 P1, P2라 그러네. 왜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교역 조건이라는 것은 수출량에다가 수출량 PXX 가격을 곱하면 수출 금액이고, 그리고 수입량에다가 수입제 가격을 곱하면 수입 금액인데,
무역은 항상 균형 상태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출 금액과 요 수입 금액이 같다고. 이때 무역이 균형 상태예요. 균형 상태야. 그러면 요 PY분의 PX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PY로 좌우변을 나눠버리면 되잖아. 그리고 X로 좌우변을 나눠버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XY 이렇게. 그래서 재화의 무역 균형 상태에서만 이렇게 무역의 국제시장에서 상대 가격이 변하는 것은 요 XJ와 YJ의 물량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가격정의고 이게 물량정의야. 상대 가격의 가격정의, 물량정의. 그래서 XY 평면에 이렇게 상대 가격을 P라고 쓰는 것은 요 PY분의 PX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XJ를 요만큼 내가 수출하고 YJ를 이만큼 수입하게 되면 가격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XY 평면에 우하향하는 선형 직선으로 우리가 상대 가격을 쓸 수도 있고요. 어퍼 커브는 요 상대 가격이 이제 원점에서 빠져나오는 어퍼 커브 수량 정의로 해서 물량 정의로 해서 이렇게 가격이 변해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퍼 커브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일단.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처음에 수출하고자 하는 의도가 E1에서 E2로 지금 수출 물량이 늘고 수입하고자 하는 물량도 늘어요. 거기에 어퍼 커브가 OG로 나와 있는데 교과서인데도 G가 저기 엉뚱한 데 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관심이 없어. 그런 거 좀 관심 좀 가져봐요. 이게 이제 어퍼 커브인데 그 어퍼 커브는 항상 자국의 수출제 쪽으로 볼록하게 도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XJ가 뭐예요? 지금 수출제죠. 자국의 수출제 쪽에 볼록하게. 뭐 예전에 제가 처음에 무역론 수업을 학교에서 들어갔을 때 엄청 무역론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 할아버지 교수님이 계셨는데 하도 학생들이 어려워하니까 이 어퍼 커브를 기억하라고. 어퍼 커브는 자국의 수출제 쪽으로 볼록하게 생겼다. 그런데 수출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배를 내밀면서 떵떵거리면서 수출한다 뭐 이러면 그렇게 기억하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당황스럽죠. 그러면.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무역론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무역론이 어려워요. 어려워. 내용이 쉽지가 않아. 나중에 핵심 원리 깊게 들어가 보면 그 경제학을 80점 받은 애들도 나중에 80점 받은 친구 하나 있었어요. 첫 번째 2차 시험장 가서 50점 받아가지고 떨어졌고 두 번째 가는데 80점을 받아가지고 수석을 했어. 근데 그 친구가 국제경제학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 그랬더니 핵심 원리이래요. 그 친구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그래. 그러니까 어렵다는 것은 뭐 기본적인 내용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깊게 들어가면 끝이 없는 건데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뭐 지금 전혀 어려운 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퍼 커브는 그렇게 생겼다. 자, 밑에 4-12는 어퍼 곡선인데 YJ 수출국 동그라미, 그 위에는 XJ 수출국이었죠. 그러니까 B의 어퍼 커브 XJ 수출국이 되어 있잖아. 그래서 자국의 수출제 쪽으로 볼록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 89페이지 무역 균형과 균형 가격에서 보면 세계 시장에서 XJ와 YJ의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없는 상태 밑줄, 수출량과 수입량이 같은 상태, 이게 무역 균형이고, 그때 양국의 어퍼 커브가 만나는 점이 무역 균형점이다 이건데요. 그 밑에 그래프에 A점에다 무역 균형점 써놓고요. 무역 균형점. 그 무역 균형점에 나중에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좀 해놔요. 자신의 수출제 쪽으로 볼록하게 어퍼가, 자신의 수출제 쪽으로 볼록하게 어퍼가, 이렇게 지금 어퍼 커브가 도출이 되는데, 요 수출 수입의 의도가 맞아떨어지면 요게 무역의 균형점이고, 여기 A로 돼 있네. 무역 균형점. 이 균형점이고, 이때 가격이 P 뭐 W, 요거를 Terms of Trade, 균형 교역 조건 이렇게 부릅니다. 균형 교역 조건. 그런데 이 균형 교역 조건에서 우리가 이 무역 균형점에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나중에 어퍼 커브를 도출하는데 조금 이제 깊게 들어가 보면
요런 식의 곡선이 두 개가 접하고 있어. 이 곡선은 여기서 보는 이 사회 무차별 곡선으로부터 도출된 무형 무차별 곡선이라는 건데요. 이 무형 무차별 무차별선이 서로 접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 균형에 보면 두 사람의 무차별선이 서로 접하면 뭐라고 해요? 파레토 최적이라고 해. 이건 두 나라의 무차별선이 서로 접하고 있어. 그래서 파레토 최적 상태예요. 파레토 효율 상태야. 이 파레토 최적 상태에서는 한 국가의 효용을 뭐하지 않고는 줄이지 않고는 다른 국가의 효용을 늘릴 수가 없어요.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유무역 상태는 그 옆에 써놔. 자유무역 상태에서는 두 나라의 수출 수입의 의도가 맞아떨어지면 무역 균형인데 그 자유무역 상태가 세계 전체의 후생에 더 이상 개선을 가져올 수 없는 파레토 최적의 자원 배분 상태다 이것이. 그 정도밖에 어퍼 커브가 안 나와 있는데 뭐 여기다도 뭐 하려면 뭐 한없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국의 수출 수입의 의도가 이게 자국입니다. 자국의 수출 수입의 의도가 줄었어. 그러면 이게 R'으로 이렇게 가면 이게 관세입니다. 관세는 내가 세금을 매겨서 해외에서 더 적게 수입하고자 하는 의도야. 그러면 적게 수입하고 수출을 많이 하고? 그런 경우는 없어. 그러니까 수출 수입의 의도를 줄인 게 관세예요. 이 관세야. 보조금은 어떨까요? 수출 보조금은 수출을 늘리려는 목적이죠. 그런데 수출만 많이 늘리고 수입은 적게 한다? 그거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수출 수입의 의도를 늘린 거야. 보조금은. 그래서 이 보조금은 이렇게 갑니다. 이러한 형태로 가면 이게 보조금이야. 수출 보조금.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뭐예요? 무역 정책이잖아 이게 지금. 다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무역 정책론에서 아주 중요한 분석 틀로 이걸 써요. 사실은 뭐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보통 논의를 하는데 여기 앞에 뭐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갖다 놨는데 그 뒤로 아무 얘기 없잖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91페이지. 91페이지 보면 그 레온티에프 역설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레온티에프 역설. 그 단락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단락에 따라서 밑에 두 번째 줄 따라서 핵시 올린 정리에 따르면 밑줄 미국은 자본집약제를 수출하고 노동집약제를 수입할 걸로 예측된다. 그 앞에는 뭐라는 얘기가 나왔냐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자본 풍부국이다. 그러면 핵시 올린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자본 풍부국은 자본의 가격이 값이 쌀 거니까 자본집약제를 값싸게 생산해서 수출할 거다. 노동집약제는 수입할 거다. 이게 핵시 올린의 정리를 미국에 적용한 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핵시 올린 정리에 따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증 분석을 해봤더니 분석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레온티에프가 어떤 가설을 세웠냐면 모든 실증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가설이란 걸 세웁니다. 미국은 인풋 아웃풋 테이블 산업 연관표를 들여다봤더니 미국은 자본 풍부국이고 따라서 자본 집약제를 생산 수출하고 노동 집약제를 수입할 거다라고 가설을 세웠어. 그리고 검증을 해봤더니 검증 결과가 뒤집어졌다 이것입니다. 오히려 미국이 노동 집약제를 수출하고 자본 집약제를 수입하는 이런 트레이드 패턴으로 나타나 버렸다. 그래서 이게 레온티에프가 말한 역설이다 이거예요. 영어로는 레온티에프 패러독스입니다. 이 국제경제학에는 패러독스가 3개가 나와요. 핵시 올린의 검증의 패러독스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리카도 모형 우리가 안 하고 왔지만 리카도 모형의 미래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래 역설. 그리고 나중에 관세 부분에 가면 매출러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역설이라는 게 3번 국제경제학에서 나오는데 항상 이론은 일반적인 게 나온 게 아니라 특수한 형태가 특이한 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여러분이 공부를 다 해야 돼. 근데 일단은 거기 보면 1947년 미국의 통계 자료 이게 인풋 아웃풋 테이블입니다. 산업 연관표라는 거야.
레온티에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밑줄 긋읍시다. 미국이 노동집약제를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수출제 자본 집약도가 오히려 수입제 자본 집약도보다 30% 정도 더 낮게 나타났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밑줄 긋읍시다. 예측과는 달리 자본 풍부국인 미국이 자본 집약제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집약제를 수출하고 있었다는 것을 레온티에프 패러독스라 이렇게 부르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게 역설의 가설과 다른 결론이 나온 이유가 뭐냐라고, 첫 번째, 미국은 새로운 기술로 개발된 신제품의 비교율을 갖는다. 자, 미국이 수출하는 제품들을 들여다봤더니 거의가 다 신개발 제품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제품은 어떤 나라가 개발할 수가 있어? 기술 수준이 낮은 나라가? 아니죠. 기술 수준이 높은 나라. 다시 말하면 노동자들의 숙련도가 높은 나라가, 숙련 노동을 많이 가진 나라가 신제품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제품들은 거의 대종이 다 신제품들인데 미국이 숙련 노동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숙련 노동을 노동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노동집약제가 수출된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숙련 노동이라는 것이 이게 휴먼 캐피털, 인적 자본, 지식 자본 이런 것들이 투입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본으로도 많이 평가가 된단 말이죠. 이해되세요? 뭐 그런 얘기들이 거기 나와 있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레온티에프가 천연 자원을 밑줄 자본 집약제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거의 천연 자원을 대규모로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 중에 거기 석유를 수입한다. 천연 자원. 근데 미국이 텍사스 중진류 가장 퀄리티도 높고 그런데 뭐 놔두고 중동에서 그렇게 수입하려고 애를 쓰냐 그러죠. 자기가 나중에 써도 되니까. 뭐 이제 중동과 관련해서는 뭐 굉장히 뭐 할 얘기들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은 천연 자원이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연 자원을 많이 수입하는 나라예요. 그 천연 자원을 뭘로 평가했기 때문에 자본 집약제로 평가했기 때문에 자본 집약제를 수입하는 걸로 트레이드 패턴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고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동력을 밑줄 단순 노동과 인적 자본으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인적 자본, 휴먼 캐피털이라는 것은 사람 속에 체화된 자본이다. 거기에서 한 세 줄 내려가 보시면 대체로 미국의 노동자들은 밑줄 다른 국가의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인적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인적 자본을 뭘로? 노동력으로부터 구분해내지 않으면 미국이 인적 자본 집약제를 수출함에도 불구하고 노동 집약제를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자,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레온티에프 역설이 나타난 이유들을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미국과 그 다음 단락에 다른 국가의 재화에 대한 선호도 그 동그라미 선호도, 거기다 자국 수출제에 대한 수요의 편중 이렇게 씁시다. 수요의 편중. 두 나라의 수요 조건이 핵시올린의 기본 가정이 뭐예요? 수요 조건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 사회 우생함수가 같다. 이게 기본 가정이에요. 그래서 수요에 의해서는 무역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핵시올린의 기본 정리인데 이렇게 핵시올린의 기본 가정을 깨버렸어. 지금 선호도가 다르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지금 자국의 수출제가 값이 싸기 때문에 수출을 하게 되는 거죠. 값이 싸야 해외에서 물건을 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이 생산을 해. 그런데 국내에서 수요가 엄청나. 그럼 가격이 낮을까요, 높을까요? 가격이 높지. 수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양국의 수요 조건이 똑같아야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수요 조건이 똑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X제에 치우쳐서 생산 가능성이 확장이 되어 있지만 수요를 이렇게 수요를 해버려요. X제를 엄청 수요해버려요. 그럼 가격이 낮게 아니고 높게 가격 형성돼 버립니다. 높게.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격이 훨씬 더 높게 뭐 이렇게 형성이 돼 버립니다. 조금 그래프가 좀 높게 형성돼 버린다. 이게 수요의 편중인데 영어로는 demand bias입니다. 바이어스. 편중이라는 거예요.
이 바이어스라는 말이 여러분은 많이 듣게 될 겁니다. 나중에 홈 바이어스 뭐 이런 여러 가지 바이어스라는 말을 여러분 듣게 돼요. 그래서 수요 편중이다 이렇게 써놔요. 이거는 핵시 원리의 기본 가정을 깨뜨려 버리고 나서 핵시 원리는 틀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뒤에 세 줄 내려가 보시면 요소 집약도 역전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요소 집약도 역전. 핵시 원리는 생산함수가 어떤 생산함수를 가정한다고? 1차 동차 CRS 생산함수를 가정한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거 얘기하면서. CRS 가정하면 요소 집약도 역전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러면 가정에 역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데 발생하기 때문에 핵시 원리 정리는 틀렸다. 뭐 이런 주장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두 가지 선호도하고 요소 집약도 역전은 핵시 원리의 기본 가정을 깨뜨려서 현실은 핵시 원리의 기본 가정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핵시 원리과 맞지 않는 결론이 나왔다라는 주장이라고요. 이해되세요? 네, 되시죠? 자, 이게 요소 집약 역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요소 집약도 역전이 있는 경우 다른 나라의 자본 집약제를 미국은 노동 집약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게 되고 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자료로는 노동 집약제를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나라는 자본 집약제를 수입하는 것으로 미국이 자본 집약제를 수출한다고 볼 수는 있다. 이게 그런데 요소 집약도 역전은 실증 분석의 결과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른쪽 93페이지 가보면 두 번째 단락에 거기 핵시 원리 이론이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별표 모든 국가의 기술 수준이 같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핵시 원리는 무역이 왜 발생한다고요? 노동풍부국과 자본풍부국이 만났기 때문에 발생한다. 요소 부존도가 차이가 나는 두 나라가 만났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 해놨어요. 그 중에 기술 수준이 다 똑같다. 그러니까 레온티에프가 얘기했던 레온티에프는 두 나라의 생산성이 다르잖아요. 생산성이 다르다는 것은 기술 격차가 있다는 거야, 국가 간에. 그런데 현실은 기술 격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핵시 원리는 기술 격차가 전혀 없다라고 가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현실과 안 맞는 결론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시 원리는 가장 표준적인 무역 모형이고 다른 무역 모형들은 다 여기에서 약간 응용된 거, 약간 확장된 거 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라진 무역 누가 주장했는지 트레플러라는 사람 그거 좀 기억하시고 실제 무역량은 핵시 원리의 예측보다는 훨씬 적다. 그걸 사라진 무역이라고 트레플러가 주장을 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다음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읽어봐요. 실제 무역량이 예측과 다른 이유. 핵시 원리의 기술 수준 같다고 가정하고 있다. 또 모든 국가의 선호 체계도 같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들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생산 측면에서는 미국의 노동 생산성 뭐 이런 얘기도 쭉 하고 있었고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도 실제로 시험은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의미가 있어요. 거기 93페이지의 마지막 단락에 먼저 생산 측면의 동그라미하고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단락에 세 번째 단락에 보면 다음으로 소비 측면 있죠. 소비 측면 거기에 홈 바이어스라는 게 나와. 홈 바이어스. 자, 홈 바이어스는 뭐냐면 이게 국내 편향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수입제보다 국내제화를 더 선호한다. 뭐 이것만 국내 편향성이 아니라 국가 간의 투자에 있어서요. 여러분 OECD 국가들의 주식 투자 경향을 보게 되면 거의 80% 이상이 자국 주식에 편중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기업들이 자국 주식에 편중적으로 투자를 해. 왜 그러냐? 수익률이 더 높으면 외국 주식에 투자하지 왜 니네 주식에 투자를 하냐? 이유를 어디서 보냐면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봅니다. 다른 나라의 경제 상황보다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더 잘 알고 다른 국가의 기업보다는 우리나라 국가의 우리 기업의 재무제표를 더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주식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주식 투자 경향이. 그래서 홈바이어스 주식 투자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국 주식의 편중 투자 현상 이렇게 불러요. 이게 주식 투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채권 투자에도 있고 거의 국가 간의 자산 투자에 다 이런 현상이 보인다 이것입니다. 왜? 외국을 잘 모르니까. 정보의 비대칭성.
인포메이션 에이시메트리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는 이제 국내 편향성이 높은 이유를 아까 뭘로 설명하고 있냐면 국내 편향성이다 밑줄 긋고 뭘로 설명하고 있냐면 수요의 편중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의 편중으로. 자국의 수출제에 대한 수요가 더 크다. 그 재화를 더 선호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소고기나 아니면 뭐 회나 뭐 이런 거 다 먹어본 사람이 잘 먹잖아요. 그걸 써본 사람들이 더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전자제품 써본 사람들이 선진국에서는 더 많이 쓰지 후진국에 전자제품 많이 쓰나요? 안 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산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내수가 발달되어 있고 시장이 넓기 때문에 많이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국내 편향성은 아주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핵시올린이 이걸 뭐 했다고? 가정에서 빼버렸어. 그래서 약간 달라질 수 있다 현실과 그렇게 하고요. 그 95페이지에 보면 순수출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순수출 지수 아주 중요한 개념은 아닌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95페이지에 그 밑에 그래프 도표 바로 위에 보면 다시 말해서 한국은 밑줄 그으세요. 일본에 대해서는 노동집약제로 수출하게 되고 중국에 대해서는 자본집약제를 수출한다. 왜? 한국이 일본보다 노동풍부국이니까 중국보다는 자본풍부국이니까 그렇다라고 하고 그거를 실증 자료들이 증명해 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96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검증에 대한 해석 쭉 나와 있는데요. 일단 리카르도 모형과 핵시올린 모형은 무역이론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밑줄 그으세요. 실증 분석의 결과는 노동 생산성의 차이에 의해 무역이 발생하는 리카르도 모형이 현실을 더 잘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리카르도 모형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리카르도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요소 부존도의 차이에 의한 무역이 발생하는 핵시올린 모형의 실증 분석의 결과는 사람들의 기대만큼은 성공적이지 못하다. 왜 설명력이 낮냐? 국가 간의 기술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기술 수준에다 밑줄 긋고 노동의 질 같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남북 무역과 같이 요소 부존도의 차이가 큰 경제 간의 무역은 밑줄 그으세요. 남북 무역이라는 건 뭐예요? 선후진국 간의 무역이죠. 핵시올린 모형으로 설명이 잘 된다. 나아가서 핵시올린 모형은 리카르도 모형을 설명하지 못한 뭘 설명할 수 있다? 소득 분배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이래서 다음 장에 가보면 스톨포 사무엘슨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곡선 뭐 이게 나왔는데 일단은 그 에즈워드 상자를 우리 일반 균형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미시의 일반 균형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일반 균형이 미시에서는 시험이 잘 안 나오는데요. 요게 국제경제학 시험에 잘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미시에는 잘 안 나와 일반 균형이. 거기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깊게 들어가면. 그런데 잘 안 나오는데 해야 돼요. 거기 C점 한번 봅시다. 그래프의 C점. C점은 OX, OY니까 OX는 XJ 원점이에요. OY는 YJ 원점이야. 우리가 지난번에 LK 평면을 서로 마주보게 그렸다고 생각하면 돼.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이렇게 마주보게 그려졌어요. 이거 에즈워드 박스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 생산량이 C점에서는 좀 크로스되고 있는데요. A점에서는 어때요? 접하고 있죠. 아까 접하면 어떻다 그랬어요? 하나의 생산을 줄이지 않고는 다른 재화 생산을 늘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파레토 최적이지. 어디가 파레토 최적이에요? A점이 파레토 최적이야. 어떤 측면에서 파레토 최적이죠? 생산 측면에서 파레토 최적이야. 그러면 당연히 C점은 파레토 최적이 아니겠죠. 자, 그래서 그 A점을 원점 OX, OY, A점을 쭉 연결한 선을 하나 곡선으로 마음껏 하나 그리면 여러분 편한 대로 하나 그리면 그게 뭐죠?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점을 연결한 궤적 계약 곡선입니다. 계약 곡선.
컨트랙트 커브 계약 곡선은 뭐죠? 예, 조금 어려운 개념들이 나오는데 계약 곡선은 뭐죠? 방금 얘기했잖아. 생산의 파레토 효율적인 점을 연결한 거라고. 그러니까 생산의 파레토 효율성 조건을 충족한 궤적이 뭐라고? 생산의 계약 곡선. 이 X, Y의 그 지금 XC, 뭐 YC 이런 것들이 뭐냐면 등량선입니다. 등량선의 접선의 기록이 어제 배웠죠? 지난 시간에? 뭐예요? MRTS. 그러니까 A점에서는 뭐가 맞아떨어지게 있어? MRTS, LK 뭐하고? X하고 MRTS, LK 뭐하고? Y하고 이게 맞아떨어지고 있겠죠. 두 재와의 등량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맞아떨어지고 있을 거야. 이게 지금 생산의 효율성 조건입니다. 생산의 효율성 조건이에요. 여기서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려면 끝이 없기 때문에 그 그래프 밑에 A점이 효율적인 요소 배분점이다 해서 파레토 효율을 얘기하고 미시경제학의 응용 파트인 무역론에서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 그러면 무슨 효율성이에요? 파레토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가보면 계약곡선이 나와 있고요. 그 계약곡선 그 그래프 밑에 보면 컨트랙트 커브가 도출되는데 밑줄 그으세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점들의 집합이다. 그 효율이라는 것은 무슨 효율이라고? 파레토 효율이라고. 파레토 효율. 파레토 효율은 개념상 뭐예요? 파레토 임프루브먼트.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 파레토 개선은 또 뭐예요? 파레토 개선이 뭐죠? 한 재화 생산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다른 재화 생산량이 늘면 파레토 개선입니다. 파레토 계약은 뭐죠 그러면? 한 재화 생산량이 일정한 상태 다른 재화 생산량이 줄어버리면 이게 파레토 계약이다. 이해되시죠? 무역 균형의 안정성. 뭐 이런 거는 아무 쓰잘데없는데요. 일단 99페이지 보면 이 점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역 균형점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 무역 균형점이 여기 그려진 것처럼 이 오포곡선이 이제 탄력적인 구간과 비탄력적인 구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렇게 생겼어. 지금 이런 데서 만나는 무역 균형점은 안정성을 갖는데 다른 가격으로 바뀌었을 때 다시 돌아오면 안정적인 거죠. 지금 P0에서 P1으로 가격이 얼마 갔어? 그러면 자국이 수출하고 F1점에다가 뭐라고 써내냐면 X제 공급 이렇게 써놔요. X제 공급 F1에다가 자국이 수출하려는 것은 그만큼 수출하려고 그래. X1만큼 F1점에서 F1점 동그라미 찍고 그 다음에 F2점이 나와 있어요. F2점은 외국의 어퍼커브잖아. 외국의 X제 수입이겠죠. 그래서 거기다 써놔. X제 수요. X제 수요. 보니까 수요는 X2만큼 많은데 공급은 X1만큼 적죠? 그러니까 뭐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언제? 거기 P2, 아니 P1 옆에다가 노안이 왔어요. 이게 P1이 2는 잘 안 보여. P1. 그 옆에다가 뭐라고 써놔야 돼? X제에 대해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그럼 X제 가격이 어떻게 돼? 오른쪽 화살표하고 X제 가격이 상승하죠.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버려? P0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P0의 균형 가격은 안정적이에요? 불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지. 균형에서 이탈하면 다시 돌아오려는 힘이 있으니까 안정적이죠. 자,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 이거 안 봐도 돼.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긴 갔는데 5분 남았네요. 자, 그 104페이지 첫 번째 줄에 무역으로 국가 전체 후생 수준은 증가한다 밑줄. 그 옆에다가 국가 간의 파레토 개선 써놔요. 무역에 참가하는 국가들은 모두 후생이 증가한다라는 것이 국제 무역 논자들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무역에 참가하면 어떻다고요? 후생이 반드시 는다. 모든 참가 국가들이. 이게 무역 이론의 결론이에요.
항상 그래요? 항상 어떤 명제에 대해서는 항상 이 반대 주장이 있습니다. 반대 주장이 있어요. 그런 주장들을 이제 나중에 하게 될 건데, 일단 국가 전체 후생은 증가한다 이렇게 인정합시다. 하지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일부 그룹은 이익을 얻지만 일부 그룹은 손해를 보게 되고, 이게 무역은 밑줄 그으세요. 소득 분배에 영향을 미친다. 자, 이 장에서는 다음 단락 무역이 요소 가격에 미치는 효과가 밑줄 긋고 요소 가격 균등화입니다.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 요소 가격, 팩터 프라이스, 요소 가격, 균등화, 이퀄리제이션 티어럼. 그래서 약자로 읽습니다. 요소 가격 균등화. 뭐 약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계속 팩터 프라이스 이퀄리제이션 티어럼.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 두 번째, 요소 부존도의 변화가 생산 구조와 후생에 미치는 효과 밑줄. 이게 뭐예요? 요소 부존도의 변화. 립진스키 정리입니다. 립진스키 정리. 또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가 나와 있는데,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 요거는 소득 분배 이론이다. 소득 분배 이론. 이제 구조적으로 여러분 따져보면 사실은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는 자유무역의 소득 분배 이론이고, 그 다음에 스톨퍼 사무엘슨은 원래 출발 자체가 스톨퍼와 사무엘슨이 만들 때는 관세, 이 보호무역의 소득 분배 이론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자유무역의 소득 분배 이론으로도 우리가 응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핵심 원리에 나와. 그 밑에 재화 가격과 요소 가격의 관계, 거기다 별표하고요. 그 재화 가격이라는 것은 PY분의 PX예요. 요소 가격은 R분의 W예요. 이거 어떤 관계에 있어요? 항상 맞는 말이 있잖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런 얘기 하면은 지금 막 닭살이 돋는 사람들이 막 있어, 보면. 재화 가격과 요소 가격 관계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이유를 CRS 생산함수를 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모 수익 분리변의 생산함수를 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거기 밑줄 그어놓으세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재화 가격은 재화의 생산비가 결정하게 되고요. 요소 가격이 변하면 재화의 생산비가, 요소가 어디에 물건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고, 그래서 생산비가 변하고, 이게 또 재화 가격을 변화시키게 된다. 이런 얘기죠. 뭐 다 아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05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또 재화 가격이 변하면 또 요소 가격이 변한다. 왜 그러냐? 노동집약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밑줄 긋읍시다. 노동집약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노동집약제를 만들었을 때 시장 내다 팔면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으니까 거기 생산이 는다. 노동집약제 생산이 는다. 그런데 노동집약제 생산에는 뭐가 많이 필요하다? 노동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노동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임금이 상승한다. 보면 이해가 되죠, 여러분 다. 그래서 노동집약제 가격 상승 밑줄 긋고, 즉 노동집약제 가격 상승, 임금 상대적 상승, 자본집약제 가격 상승, 임대료 상대적 상승. 이처럼 재화 가격 변화와 요소 가격 변화는 1대1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말하고, 그 밑에 그래프를 보면 A점 찾아보세요. B점 찾아봐. 그리고 수평축에 재화의 상대 가격 쓰고, 수직축에는 요소의 상대 가격 쓰고, 재화의 상대 가격과 요소 상대 가격에는 이렇게 A, B와의 그래프 사이, A, B점 사이처럼 정의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정의 비례 관계에 있어. 자, 우리가 여기까지 아까 했어.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요 재화의 가격이 올라갔더니 X제 생산은 늘고 Y제 생산은 줄었는데, X제 생산은 늘고 X제는 뭐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재화라고? 노동이. 그래서 노동에 대해서는 수요가 더 많고, 초과 수요가. 이거 여러분 나중에 계속 얘기하게 될 거예요. 자본에 대해서는 공급이 많아. 왜? X제는 별로 자본이 필요 없고 노동이 많이 투입되는 재화란 말이죠. 그럼 노동만 가지고 생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노동집약제라는 것은 노동자본 중에
노동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노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아까 그 할아버지가 가끔 썰렁한 얘기도 많이 하지만 정말로 이것처럼 직관적으로 설명한 게 없는데요. X제 생산에는 뭐가 많이 들어가? 노동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자본 안 들어가요? 자본도 들어가. 그런데 자본은 조금밖에 안 들어가고 노동이 많이 들어가. Y제 생산이 줄면서 시장에 뭐가 많이 나와? 자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자본집약제니까. 그런데 노동은 별로 안 나와. 이게 시장에 필요한 노동은 많은데 방출되는 노동은 작아. 그래서 노동에 대해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자본은 별로 필요 없는데 자본이 시장에 많이 나와. 그래서 자본에 대해서는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이게 R분의 W 요소 상대 가격을 변화시키는데, 노동에 대해서 수요가 많으니까 노동의 가격의 상승을 가져오고요. 자본에 대해서 공급이 많으니까 자본의 가격을 하락을 가져와서,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것이 재화 가격이 올라가면 요소 가격이 또 올라간다는 게 정의 비례 관계가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야. R분의 W하고 여기 PY분의 PX의 관계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정의 비례 관계. 정의 비례 관계. 그러면 거기에 뭐 정의 비례 관계가 없는 그 부분은 뭐냐? 수평의 구간은 뭐냐? 이게 그 옆에다가 완전 특화점 이렇게 써놔요. 완전 특화점에서는 정의 비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화 상대가 요소 상대가에는 정의 비례 관계가 있는데, 그 완전 특화점에서는 요소 가격이 변하지가 않아. 나중에 그때 다 증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06페이지 가보면 다 읽어보시고요. 106페이지 가보면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별표. 재화의 상대 가격이 P 언더바와 P바 사이에 있을 때, 아까 A점과 B점 사이에 있을 때 이 말이에요. 이 나라는 X제와 Y제를 모두 생산하며, 그 밑줄 긋고 X제, Y제를 모두 생산한다는 것을 아까 하나만 생산한 거 뭐라 했어요? 생산의 완전 특화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아니에요. 둘 다 생산하니까 뭐예요? 생산의 다변화라고 합니다. 생산의 다변화. 이 생산의 다변화 구간에서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X, Y제를 둘 다 생산해. 이 영역에서는 재화의 상대가와 요소 상대 가격이 항상 1대1의 대응 관계를 갖는다 이것입니다. 대응 관계를 가자. 그러나 재화의 상대 가격이 아까 P 언더바 이하나 P바 이상이 되면 이 나라는 X제, Y제 중 하나만 생산하고 이게 완전 특화예요. 완전 특화 영역에서는 재화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요소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산하는 곳은 있어. 재화 가격이 이 점을 생산하면 재화 가격이 순간적으로 아무리 변해도 이 점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요. 그 말은 X제는 어떤 재화가 많이 들어간다고? 노동이 많이 들어가 있는 재화예요. 그러니까 노동을 가장 높은 가격으로 여기에 다 투입하고 있는데 더 이상 노동 가격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그러니까 X제 완전 특화하게 되면 R분의 W, 그 W가 가장 높은 가격이야. 더 이상 높아져 안 높아져? 안 높아져. 그러니까 위쪽에 있겠죠? 그 그래프로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위에 B점에 R분의 W 바 이렇게 더 이상 안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특화예요? R분의 W 바에는 무슨 특화라고? X제의 완전 특화지. 이 아래쪽에는 뭐예요 그러면? 아래 가격이 가장 높은 거야. 그러니까 R분의 W가 가장 낮은 거지. 그래서 YJ 완전 특화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십니다. 이거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다더니 뭐 표정들이 이해된다는 표정들이야. 신기해. 스톨퍼 3회였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